안녕하세요, 미스테릭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소카가 아닌 그린카와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타볼 차량은 쉐보레에서 새로 나온 크로스오버 차량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이전 트랙스는 SUV 카테고리에 확실히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SUV가 아니라 CUV로 카테고리로 완전히 분류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SUV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뭔가 SUV가 아니라는 거를 어필하는 요소들도 조금 있고 그래요. 사실 뭐 소비자 입장에서야 뭐 CUV든 SUV든 활용성만 맞으면은 상관없는 부분이기는 해서 뭐 부르는 거야 그냥 자기 맘대로 부르라고 하게 냅둬도 될 것 같고요. 트레일블레이저 이후로 마땅한 새 차도 별로 없었고 경쟁력 있는 차량도 별로 없었던 쉐보레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의 4월을 걸다시피 해가지고 새로 나온 차량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뭔가 좀 많이 마지막으로 힘을 짜내서 뭔가를 걸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여기저기서 많이 나는 차량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도 은근히 여기저기 많이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뒤적뒤적 해보면서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인 것만 조금 알아보자면은 1.2 가솔린 터보, 기존의 트레일블레이저에 있었던 파워트레인이죠.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기통이다 보니까 한계는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나름대로 괜찮게 세팅을 해 나온 모양새를 조금 보이고는 있고요. 애초에 출시부터 굉장히 저렴하게 시작가를 잡아가지고 가성비가 엄청 좋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린카에 들어온 차량도 깡통 트림이 아닌 액티브, 그러니까 나름 거의 최상위 옵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등급인 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LS 그리고 LT 트림은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에 불과하다는 것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트림이라서 이게 휠만 보면 벌써 18인치 블랙 휠이 들어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RS 19인치 휠보다 이 18인치 블랙 휠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차량 외장 색상이 이제 화이트라 그러면은 화이트랑 블랙 휠이 진짜 잘 어울리게 굉장히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RS보다는 액티브 쪽 18인치 블랙 휠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화이트랑 블랙이랑 둘이 서로 어우러질 때 이야기고요. 다른 컬러는 또 어떨지는 모르죠. 일단 휠 타이어를 보면요, 타이어는 지금 구디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어슈어런스라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저는 잘 모르는 타이어라 가지고 이게 타이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이즈를 보자면은 줄드로에 55 그리고 18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그렇게까지 흔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타이어예요. 운전석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어 트림 보시면은 여기 지금 미국차 특유의 뽁뽁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잠금 장치는 요겁니다. 버튼이 따로 이 뽁뽁이랑 완전 별개로 잠금 열림 버튼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워 윈도우하고 유리 조절 장치, 사이드 미러 조절 장치가 따로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락 폴딩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처음 이 차를 빌릴 때부터 해가지고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를 않았는데 락 폴딩이 어떻게 없네요. 이게 설정을 해야 락 폴딩이 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는 사이드 미러 조절만 되는 거고, 일단은 사이드 미러 접는 거는 여기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수동으로 좀 접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도 보시면은 운전석만 프로토고요. 다른 쪽은 그냥 다 일반적인 파워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만 프로토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어 포켓은 뭐 꽤 작아요. 도어 포켓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얕고 넓지는 않고 평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뭔가를 두기에는 약간 좀 부적합해 보이고요. 하단부 수납 공간 보시면 여기도 이제 물통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이랑 뒤쪽으로 약간의 수납 공간이 더 있습니다. 이게 안쪽으로 좀 손이 깊게 들어가네요. 요 정도는 공간이 더 남아 있고요. 뭐 책 같은 거, 설명서 같은 거, 이제 뭐 옛날이라면은 지도 같은 것도 들어갈 만한 공간인 것 같아요. 지도는 안 들어갈 줄 모르겠네요.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트림이 완전 깡통이 아니라 액티브, 나름 최고 사양 트림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은 이런 식으로 다 전동 시트로 되어 있고요. 뭐 럼버 서포트까지도 전동으로 다 되어 있고요. 페달은 일반적인 서스펜드 페달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쉐보레 특유의 등화 장치 관제하는 이쪽이고요. 오토라이트가 당연하게 뭐 다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라이트를 끄는 게 없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오히려. 그래, 이 라이트를 끄는 게 없다는 거는 한밤중에 스텔스로 돌아다니는 차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토로 되어 있고요. 그냥 뭐 아예 끄더라도 최소한 DRL은 켜져 있으니까
예, 오토로 놓고 다니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그리고 뭐 핸들 디자인은 그냥 최근 쉐보레 디자인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쉐보레 특유의 디자인보다는 오히려 르노차 디자인이랑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기는 하거든요. 르노에서 먼저 썼던 디자인인 것 같기는 한데 비슷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RS 같은 경우는 이게 D컷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액티브 트림에는 D컷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원형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아예 디지털 클러스터가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이따가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도 그렇게 재질, 가죽 재질이 막 나쁘진 않은데 조금 옷이 달라붙는 그런 재질이기는 하네요. 네, 조수석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의자는 이제 뒤로 끝까지 밀려 있는 상태고요. 조수석도 운전석이랑 딱히 별반 다를 거는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뽁뽁이 그대로 잘 달려 있고, 파워윈도우는 이것도 내려가는 거는 프로토네요. 내려가는 거는 오토인데 올라가는 거는 프로토는 아니고 계속 당기고 있어야 되네요. 내려가는 거는 프로토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그냥 되네요. 딱히 뭐 표시가 되어 있진 않은데 내려가는 거는 조수석까지도 프로토로 내려갑니다. 하단부 수납 공간도 뭐 운전석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수석 공간은 뭐 의뢰 차들이 요즘 다 그렇듯이 여기도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꽤 넉넉해요. 뭐 저 같은 키 작은 사람은 의자를 뒤로 끝까지 밀어둔 상태에서는 끝에 발이 닿지도 않는 그런 수준의 공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글로브 박스도 뭐 생각보다 차급보다도 약간 좀 작다는 느낌을 받기는 받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GM 뭐 기본 그건데 일단은 글로브 박스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뭐 글로브 박스 등도 딱히 뭐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차급을 감안해도 좀 작다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이 위쪽에 뭐 따로 싹 공간 같은 게 있지도 않고 이쪽에도 뭐 특별하게 뭐 싹 공간 같은 게 따로 있지는 않네요. 일단은 왼쪽으로도 이 정도 공간 다 보이고 있고요. 이게 근데 센터 암레스트가 꽤 높아요, 높이가.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은 이게 글쎄 이게 편하다 그래야 될지 불편하다 그래야 될지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높아가지고 오히려 조금 신경이 쓰이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조석에서도 뭐 느껴지는 거는 마찬가지네요. 조석 쪽은 진짜로 뭐 별로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특장점 중 하나인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뭐 딱 봐도 공간이 꽤 괜찮아 보이죠. 지금 아반떼 정도의 공간은 조금 나오고 있어 보이죠. 일단은 문부터 좀 봅시다. 여기도 뭐 뽁뽁이 당연하게 달려 있고요. 여기도 이게 반대쪽 문이 창문이 내려가질 않아 가지고 이게 고장이 벌써 난 건지 여기 반대쪽으로 다시 왔는데요. 일단은 여기도 뭐 그렇게 특별할 거는 없습니다. 도어 포켓 여전히 조금 작고요. 뚫려 있지는 않고 하단부에는 이제 물통 하나만 들어갈 만한 공간 정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큰 공간이 있지는 않고요. 뒷좌석도 내려가는 거는 프로토입니다. 내려가는 것도 이제 끝까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만 오토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건 계속 당겨주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쪽에는 저게 뭐 어떻게 벌써 유리가 파워윈도우가 고장이 나는지 어쨌는지 안 내려가네요. 뭐 유리가 안 움직이는데 일단 이거는 뭐 그린카 쪽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뒷좌석 쪽을 한번 봅시다. 이게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은 뒷좌석이 은근히 좀 강점이에요. 딱 봐도 좀 넓어 보이죠. 아반떼랑 비슷할지 아니면 더 작을지는 뭐 측정을 해봐야 알기는 하겠지만은 체감상으로 느끼기엔 아반떼만큼 넓기는 해요. 일단은 앉아볼까요? 제가 키가 상당히 작다는 거를 감안해도 이게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죠. 지금 뭐 주먹이 한 2개 반? 3개? 그 정도까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석으로 원래 조금 땡겨 앉는 편이기는 한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페달이랑 그쪽이 너무 낮아가지고 좀 뒤로 약간 좀 밀어 앉았는데 그걸 감안하면은 상당히 좀 공간이 좀 많이 남는 편이에요. 조수석도 지금 뒤로 끝까지 왔는데 그 와중에도 공간이 좀 남죠. 팔목 하나 반 정도 들어갈 정도는 공간이 좀 남습니다. 뒤에 사람이 타는데 조수석을 이렇게까지 밀고 타는 사람은 없긴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조수석 뒤로 끝까지 밀어도 공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센터 암레스트 일단 암레스트는 달려 있고요. 컵홀더도 여기 잡아주는 것도 이렇게 다 조금씩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이 2열에서요. 2열에서 가장 큰 단점이 리클라이닝이 없어요.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각도 조절 같은 게 안 되죠. 뒤로 더 안 가요. 각도 조절이 없이 그냥 딱 이 상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세단들도 요즘 리클라이닝 되는 거 없이 그냥 다 고정이라 가지고 SUV가 아니라 세단의 크로스오버 같은 형태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단점이 아닐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이게 뒷좌석에 그렇게 누워있는 각도는 아니거든요. 약간 좀 서있는 각도여가지고 꽤 막 릴렉스가 되는 그런 각도는 아니라서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습니다. 지난번에 탔던 뭐 코나 정도로만 돼도 확실히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공간도 넓고 굳이 이거를
리클라이닝이 안 되게 해놨네요. 리클라이닝이 안 되면은 차라리 각도를 조금만 더 높였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좀 서 있는 각도라 가지고 뒷좌석이 공간이 좀 넓은데 활용하기는 약간 애매한 그런 자리가 돼버렸네요. 일단은 운전석 쪽에는 시트 백포켓이 없고요. 조수석 쪽에만 이제 백포켓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에어벤트, 이것도 아마 깡통급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LS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LT부터였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건 액티브이기 때문에 2열 에어벤트 잘 들어가고 있고요. 위쪽에 이제 여기 충전 구동 2개, 하나는 C타입, 하나는 USB 타입으로 잘 돼 있습니다. 실내등도 앞뒤로 잘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LED 등은 아니고 그냥 일반 전구로 들어가 있어요. 앞자리 뒷자리 둘 다 동일하게 그냥 일반 전구로 그렇게 박혀 있네요. 약간 아쉽기는 한데 어쨌거나 실내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헤드레스트 조절하는 거 이거 되게 괜찮다 그랬는데 쉐보레만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같은 미국 차인 포드에서도 이 방식을 안 쓰고 있고 쉐보레만 이걸로 오르락내리락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이 방식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표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거 하러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기도 하거든요. 요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쉐보레밖에 안 쓰고 있어서. 뒷좌석이 지금 리클라이닝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그거 말고는 그냥 평범합니다. 시트 가죽도 제 앞좌석에도 그렇지만 이게 약간 옷이 달라붙는 그런 재질의 가죽이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또 엄청 싸구려 티가 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가죽 질감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 푹신푹신한 것도 뭐 나름대로 있을 만한 그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를 좀 보면요, 이게 전면부 디자인이랑 측면부 디자인 정도는 좀 되게 뭐랄까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후면부 쪽은 약간 좀 호불호를 탈만한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이게 좌우 뭐랄까 간격이 좀 넓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호불호를 탈 만큼 그런 디자인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동 트렁크랑 그 어댑티브 크루저가 같이 옵션으로 묶여 있는데 이게 옵션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수동으로 열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처음으로 보면은 이제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좀 커 보이거든요. 실제로도 꽤 공간은 나쁘지 않아요. 꽤 괜찮고 이게 아래쪽을 열면은 이 아래로도 상당히 큰 공간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뭐 들어 올리는 그런 거랑 뭐 깔때기도 같이 있는데 저 깔때기 이게 보시면은 주유구가 여기도 이지퓨얼 주유구로 적용을 했거든요. 포드 쪽에서 이거를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얘가 지금 포드 쪽에 리얼티를 쓰는 건지 아니면 특허가 만료돼가지고 쓰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싼 건 아닙니다. 나름 단가가 좀 나가는 주유구예요. 뭐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주유구 꽂아서 주유하는 그런 이지퓨얼이라고 그러죠. 캠리스 주유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게 잠금 장치가 어쨌든 돼 있어요. 그 보안 장치도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긴 주둥이가 아니라 일반적인 걸로 꽂아버리면 아래로 줄줄 셉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 깔때기 보이시죠? 왼쪽에 요게 깔때기거든요. 뭐 연료 첨가제 같은 거 집어넣거나 아니면 그냥 뭐 주유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름을 넣거나 말통에서 그럴 때 이제 저거를 꽂아주고 넣어야 들어가게끔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장치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게 그냥 말 그대로 깔때기일 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른 거로 쓰면 아마 또 안 들어가고 줄줄 새기는 할 거예요. 안 열리고. 하단부 공간이 지금 엄청 넓기는 한데 이게 뭐 마감재 같은 게 없어가지고 생 철판이거든요. 또 뭔가 막 굴러다니면 좀 철판 위에서 뭐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이런 것까지 바라기는 좀 그렇고 여기는 만약에 좀 보기 싫거나 소리 나는 게 싫다 그러면은 개인이 따로 마감재를 사서 붙여가지고 마감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직포 같은 거를 붙이든지 흡음재 같은 걸 붙이든지 뭐 하면 돼요.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으니까요. 뭐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그리고 양옆으로 이쪽에도 뭐 약간 좀 파여있는 공간이 조금 있고요. 이쪽에 오른쪽은 너무 파여있지는 않네요. 이쪽에만 좀 파여있고 뭐 삼각대랑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러기지 보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실 뭐 쓰는 분들은 쓰겠지만 안 쓰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할 거거든요. 일반적인 SUV는 요즘 이걸 안 넣어주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게 SUV가 아니라 크로스오버를 표방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마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일반적인 해치백이나 세단의 형태를 조금 고수하고 있는 모양이기는 해가지고 대신에 뭐 뺄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끈 내려버리고 꺼내면 됩니다. 그냥 꺼내면 돼요. 이게 트렁크 하단부에 들어갈까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게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따가 다시 달아두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도 2열 폴딩도 다 됩니다. 폴딩도 한번 해볼까요?
리클라이닝은 안 되지만 폴딩은 되고, 폴딩을 하면은 이 정도 공간이 좀 나거든요. 꽤 넓어요. 안쪽으로 꽤 길고, 이게 차가 좀 길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같이 길어졌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요 사이에 지금 이게 보일까 모르겠는데 여기 틈이 좀 있거든요. 이게 5인승 차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여긴 이렇게 아예 그냥 생 철판이 보일 정도로 틈이 좀 벌어져 있네요. 이게 7인승 차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생기기는 하는데, 5인승 차에서는 사실 되게 드문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미국 차답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좀 틈이 나 있네요. 틈도 나 있고 아예 생 철판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좀 틈이 있어서, 이걸 뭐 굳이 막을 것까지도 아니고, 이 정도는 그렇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그냥 뭐 완전히 뭐 일자로 지금 풀플랫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약간 아주 약간 미세하게 각도가 좀 져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예전에 그 XM3 같은 것도 그렇지만, 이게 길다 보니까 차급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이 뭐 용량이 크다기보다는 앞뒤로 길단 말이에요. 부피가 아니라 길이가 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다른 차급, 그러니까 뭐 코나가 됐든 뭐 트렉스가 됐든, 아니 트렉스가 아니라 코나가 됐든 트레일블레이더가 됐든 뭐가 됐든 셀토스가 됐든 뭐 항상 차박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평가를 좀 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길이는 됩니다. 길이는 돼요. 제가 지금 뭐 170도 안 되는 짧은 놈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요쪽 보면 지금 여기가 조금 남아 있거든요. 요쪽으로 요만큼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일련 의자를 앞으로 조금만 당기면은 한 170, 175 정도 되는 분들까지는 간당간당하게 누울 수 있어요. 문 닫고도. 여기 공간이 좀, 길이는 짧지는 않아요. 길이가 짧지는 않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천장이 되게 낮아요. 천고가 엄청 낮다 보니까 일어나서 앉으면 저같이 짧은 놈도 바로 그냥 대가리가 닿습니다. 특히 여기 이쪽에 뒤로, 이게 모양 자체가 이게 일자가 아니라 뒤로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바로 머리가 닿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차박을 할 수는 있는데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누워만 있어야 될 거예요. 여튼 누워는 있을 수는 있는데 차 안에서 생활하기에는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좀 낮기도 낮고, 어쨌거나 이게 길이가, 제가 키가 작아서 가능한 거지, 키가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남성 평균 신장이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운전 속속을 한번 다시 볼까요? 스티어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개인적으로는 르노 쪽 핸들이 조금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이기는 하네요. 얘가 먼저인지 르노가 먼저인지 사실 제가 몰라가지고 뭐가 먼저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뭔가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쌍용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지죠. 케이지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독특한 핸들 디자인이 있는데, 얘네 둘은 뭔가 조금 비슷하네요. RS 같은 경우는 D컷 핸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원형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센터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가운데 계기판도 그렇고 둘 다 풀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기판이 뭔가 그렇게 막 기능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해상도는 나쁘지 않아요. 해상도는 나쁘지 않고, 이제 보여주는 게 그렇게 뭐 엄청 많지는 않아요. 뭐 속도랑 RPM 게이지 같은 게 기본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게이지 1, 1, 2, 3 다 조금씩 디자인이 다른데, 어쨌건 보여지는 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속도랑 이렇게 RPM 게이지 조금 나오는 거, 게이지 2도 뭐 마찬가지예요. RPM이랑 속도랑. 얘는 RPM이 나오진 않는구나. 게이지 2는 RPM은 안 나오네요. 게이지 3가 게이지 3도 RPM은 안 나오고, 또 나오게 돼 있고요. 게이지 1만 RPM이 같이 나오네요. 얘만 이제 RPM이랑 속도계가 같이 있고요. 나머지는 같이 나오진 않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차량 정보랑 뭐 인포테인먼트, 모던 이렇게 있는데, 모던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속도만 조그맣게 나오는 거고요. 인포테인먼트는 이제 나오고 있는 재생 중인 음악, 그런 게 나오는 거고, 차량 정보가 지금은 제가 연비를 띄워놨는데, 이거는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차량 정보가 나오거든요. 트립 게이지, 뭐 차량 점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차량 점검,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수명, 에어필터 수명, 게이지에서는 배터리 전압, 냉각수 온도, 트립에서 트립 정보, 연비, 이런 것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립에서 보면 지금 트립 1, 2가 있고, 뭐 연비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거를 누르면은 계기판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기판에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계기판에 이게 트립 정보로 바뀌었죠. 그리고 계기판에서 삭제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일반적인 게이지 1번 계기판으로 다시 돌아오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연비를 하려면은 그냥 연비를 누르고, 여기도 이제 연비 초기화 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계기판에 표시
눌러주면은 계기판에 이런 식으로 연비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가장 많이 볼 거는 연비 아니면 그냥 속도랑 RPM 게이지겠죠. 굳이 연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연비는 그냥 뭐 여기서 보겠다, 이 화면에서 보겠다 하시면은 그냥 냅둬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기판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 평균적인 사이즈보다도 오히려 좀 작습니다. 한 5인치? 4인치? 될까? 뭐 그렇게 보이네요. 5인치, 4인치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클 것 같고 6인치에서 7인치? 그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12.3인치인가? 그럴 거예요. 꽤 큽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기본 내비가 없어요. 기본 내비가 없고 그냥 요걸로 나오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써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씌어 있는 건 이거는 제 전화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Z 폴드 4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 안드로이드 오토로 지도를 봐야 돼요. 기본 내비가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디스플레이만 나와 있고, 그래도 이제 뭐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뭐 후방 카메라라든가 이런 거는 있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비가 없어가지고, 현대 기아차도 그렇지만 르노는 기본적으로 T맵이 내장이 되어 있고, 지금 쌍용 같은 경우도 지니맵일 거예요 아마. 지니맵이 들어가 있을 텐데 얘는 기본 내비가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도 기본 내비는 아마 있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아예 내비 자체가 들어가 있질 않고 디스플레이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그거를 무조건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신에 이제 무선이어 가지고 쓰기는 굉장히 편하기는 하거든요. 최초 설정만 조금만 해주면은 안드로이드 오토건 애플 카플레이건, 요즘 어차피 뭐 전화기 안 들고 다니는 분들은 없잖아요. 뭐 지금 이 그린카 이용하는 것도 어쨌거나 전화기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요즘 세상에 뭐 전화기 안 들고 다니는 분들은 없으니까 뭐 안드로이드 오토 다 할 수는 있으실 거예요. 조금 최초 설정이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하실 수는 있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로 오히려 이제 T맵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로 쓰면은 네이버 지도를 되게 선호하는데, 어쨌거나 자기가 쓰고 싶은 내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기는 해요. 순정 내비 같은 거 잘 안 쓴다 이러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니까 차라리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본 내장으로 해가지고 그냥 T맵이나 쓰게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 내비 정도는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일단은 어쨌거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게 지금 제 폰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라 가지고 안드 오토를 켜서 보여드리긴 조금 애매하네요. 설정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 뭐 차량 앱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뭐 와이파이를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폰의 테더링을 이용해서 와이파이 차량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차량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 뭐 편의상 뭐 이런 라이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뭐가 많지는 않아요. 충돌 감지 시스템, 뭐 드라이빙 코치 같은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잔소리 하는 거. 그리고 뭐 리마인더, 뭐 공기 상태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앱을 보면은 요거는 그냥 뭐 전화기랑 같이 해서 오디오랑 전화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게 좌측에 보면은 뭐 미디어로 시스템, 뭐 전화기, 그리고 뭐 아까 봤던 차량 상태, 그리고 이제 이게 홈 화면이거든요. 홈 화면에 이렇게 4개의 메뉴가 따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 TC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를 여기다가 놓은 거 되게 신기해요. TCS랑 뭐 ESC, 그러니까 이제 차체 자세 제어 장치거든요. 이거를 켜고 끄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잘 보이는 자리에 있어도 될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드네요. 굳이 이거를 여기다 둬야 되나? 약간 좀 특이합니다.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 정도 기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예 이거 눌러가지고 꺼버릴 수도 있어요. 전원 버튼입니다. 그냥 꺼지죠. 지금 뭐 현재 바깥 외유기 온도랑 뭐 날짜 같은 것만 뜨고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좌측은 아까 보셨으니까 더 볼 거는 없고요. 가운데 쪽을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토 에어컨입니다. 풀오토 에어컨이긴 한데 독립공조가 아닌가 싶은 모양새네요. 이게 양쪽에 다 있기는 있는데 독립공조가 아니에요. 그냥 왼쪽에 한쪽만 지금 돼 있고, 여기 독립공조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네요. 한쪽만 됩니다. 딱히 여기서 봐도 안 되거든요.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여기서 봐도 없어요. 한쪽에서만 되고, 여기 조석이 만약에 된다면 여기 또 뭐 뜨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진 않습니다. 한쪽에서만 되네요. 일단은 열선 시트 3단으로 돼 있고, 쉐보레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이게 통풍 시트고 열선 시트고 같은 색 불이 들어온다는 거, 그게 약간 단점 중 하나였는데, 이거는 열선 시트는 빨간 불, 통풍 시트는 파란 불, 확실히 구분이 되게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선 핸들도 뭐 켜졌다 꺼졌다 잘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버튼들도 다 잘 되고 있고, 조수석도 열선 통풍 다 잘 들어오고 있고요. 하단부 쪽을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여기도 뭐 시거잭 하나랑 저기 뭐냐, 여기도 C타입 소켓 그리고 USB 소켓 하나씩 다 있고요. 요거는 무선 충전이 되는 패드입니다. 그 다른 전화기를 한번 넣어보면은 이게 100%라서 안 뜨나? 이게 지금 완충되어 있는 전화기로 가지고 안 뜨나 보네요. 아까 제 전화기 넣었을 때 무선 충전이 되는 걸로 뜨기는 떴었거든요. 이게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는 거여 가지고 무선 충전이 돼요.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무선 충전이 됩니다. 웬만하면은 금속 계열 같은 거 전화기 밑에 놓고 쓰지 말라고 그런 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어봉, 쉐보레가 많이 쓰던 그런 기어봉이고요. 뭐 P, R, N, D 그리고 L까지 저단 기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왼쪽에 토글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게 돼 있고요. 네, 쉐보레 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얘네가 P에서 R로 넘어가는 이 간격이 뭔가 되게 길어요. 다른 기어보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간격이 조금 깁니다. 이 아래쪽은 그냥 간단간단한데 여기가 좀 길어요. P에서 R로 내려오는. 다른 거는 뭐 다 괜찮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오토홀드랑 오른쪽에 차선 에카스라 그래야겠죠. 그게 지금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는 시동을 껐다 켜면 한번 자동으로 켜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시동을 킬 때마다 다시 눌러서 켜줘야 됩니다. 한번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되게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꺼지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이제 기어봉 뒤에 여기 EPB라 그러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다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도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끼우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뒷좌석에도 있던 컵홀더 안쪽에 뭐 잡아주는 날개가 오히려 여기는 안 달려 있어요. 여기는 그냥 생짜로 컵홀더만 달려 있어 가지고 구멍만 있어서 이게 차가 흔들리면은 얘도 같이 이렇게 덜컹덜컹 흔들리는 그런 면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좀 아쉽네요. 요 뒤쪽으로 여기 약간 공간이 조금 있고요. 수납 공간이 조금 있고, 콘솔 박스, 아까 제가 이게 거리 높이가 조금 높아가지고 약간 좀 불편할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건 뭐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 거라 가지고 키 뭐 평균 신장이신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들어올리면 이 안쪽 공간이 넓지는 않거든요. 넓지는 않은데 굉장히 깊어요. 진짜 500ml짜리 물통 같은 거, 음료수통 같은 거 넣고도 위로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 심지어 파여 있거든요. 조금 은근히 높이가 되게 높아요. 깊이도 깊고, 그래가지고 위로 긴 것들 넉넉하게 수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콘솔 박스의 넓이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제약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오버헤드 콘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등만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이제 뭐 패신저 에어백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쪽은 아예 비어 있는 거네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예 빈 거고. 그리고 이게 선바이저랑 거울은 있는데 조명은 없네요. 거울이랑 이것만 있고 조명은 또 안 달려 있어요. 조수석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거울만 있고 조명이 안 달려 있어요. 특이하네요. 보통 거울이 있으면 조명도 같이 달아주기는 하는데 얘는 조명은 안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고요. 핸들 같은 경우는 텔레스코픽이 되긴 되는데 수동으로 텔레스코픽이 되게 돼 있고요. 요거 내려서 하는 식으로 수동 텔레스코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쉐보레가 요 룸미러를, 전자식 룸미러를 쓰는 경우가 조금 많아졌었는데, 얘는 전자식은 아니고 그냥 일반 룸미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자식이라는 게 뒤에 후방 카메라가 그 위쪽에도 하나 달려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뒤로 보여주는 그런 사이드 미러가 트래버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트래버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어떻게 확대 적용을 하려는 것 같으면서도 얘는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뭐 트레일블레이저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걔는 달아줄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지금 얘는 그냥 일반적인 룸미러가 달려있고 디지털 룸미러가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그 디지털 룸미러 되게 괜찮아 보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제로 제가 트래버스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잠깐 타봤을 때 이거 은근히 괜찮네라는 느낌도 받고 그랬었는데 아쉽네요. 그게 뭐 단가가 조금 나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안 달아줬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룸미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좀 시작을 해 볼 텐데요. 뭐 항상 그랬듯이 시작에 앞서서 한번 가속 테스트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쭉 밟아봤는데 시작에 휠스핀이 조금 나네요. 오늘 이게 날씨가
이게 비가 한참 오고 난 날씨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강변이다 보니까 또 강가거든요, 두물머리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물기가 좀 있어가지고 바닥이 약간 좀 젖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깨깨깨 하는 거 보면은 뭐 젖어서 나는 휠스핀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약간 좀 휠스핀이 나네요. 개인적으로 가속력 자체는 뭔가 그렇게 막 인상적이지는 않은데, 차급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충분히 괜찮은데 싶은 그런 정도의 가속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막 인상적이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또 답답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럼 차급에 딱 어울리는, 차급에 잘 어울리면서 그렇게 막 답답하지는 않고 약간 경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가속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방지턱도 좀 넘어가 볼게요. 물안개가 꽤 많이 껴 있네요. 예, 지금 그린카와 함께 하고 있고요. 쉐보레의 트랙스 크로스오버, 완전 신차로 나온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재원 살펴보면요, 1.2 가솔린 터보, 정확하게는 1199cc예요. 완전히 1cc 모자란 1.2L 가솔린 터보고요. 최고 출력은 139마력, 그리고 이제 토크는 22.4kgm/m 나오고 있습니다. 가솔린 터보다 보니까 토크도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고 괜찮아요. 제 연비 같은 경우는 이게 18인치 차량이거든요.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이게 17인치부터 휠이 나오는데, 이게 18인치 휠이다 보니까 18인치로 기준을 잡아서 연비를 조금 보자면은, 복합 연비는 지금 12.3km 나오고 있고요. 고속도로 연비 14km, 그리고 도심 연비 11.2km 나오고 있습니다. 11.2km 도심 연비, 고속 연비 14km 해가지고 지금 복합 연비가 12.3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공차重량은 지금 차량 액티브 기준으로 1.33톤 1330kg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연료 탱크는 50L 정도 된다고 하네요. 타이어 사이즈는 25에 55 그리고 18인치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오늘 이게 안개가 엄청 많이 껴가지고 속도를 낼 수가 없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이거 동영상을 촬영하는 차량 중에서 가장 연비 운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이거 안개가 무서워가지고 뭐 원래 뭐 그렇게 제가 격하게 타지도 않긴 하지만은 오늘 같은 날씨는 더더욱 조심해서 좀 타야 될 것 같아요. 변속기는 한국 이제 보령 젠3 6단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게 국내 소비자들이 사실 이 젠 미션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기존의 악명을 좀 많이 떨쳤던 미션이라 가지고, 이게 젠 2부터는 그나마 좀 나아지고 젠 3는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다고는 하던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가진 선입견이라는 게 쉽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가지고 이게 선호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이 들어가면은 8단 미션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일부러 뭐 4륜 넣고 그러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한데, 미션 완성도가 차이가 조금 나는 만큼 이게 기존의 젠3 6단 미션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물론 뭐 1.2짜리 파워트레인에 그렇게 뭐 고단 미션이 들어갈 만한 이유가 굳이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미션 자체가 아무래도 6단짜리는 요즘 약간 좀 낫다라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기는 하죠. 주행 성능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무난한 편입니다. 애초에도 동력 성능이 막 그렇게 뛰어난 차가 아니다 보니까 뭐 엄청 하드코어한 주행을 할 만한 차도 아니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약간 좀 느낌이 애매한 게, 기존 쉐보레 차들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이게 주행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되게 잘 따라오고 탄탄하고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주행감이 막 탄탄하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렵고요. 오히려 이게 뭐랄까 조금 속도를 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뒤쪽이 약간 허둥거린다는 느낌을 조금 받기도 하네요. 기존에 뭔가 좀 꽉 쪼여져 있던 그런 느낌은 조금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살짝 좀 많이 느슨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승차감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난한 편이기는 한데, 예전에 탔었던 트레일블레이저 대비해서 오히려 그거보다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뭐 딱딱한 것까지는 아니고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들어요. 가장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게 이제 비슷한 차급으로는 이제 코나를 시승을 했었는데, 코나보다도 오히려 약간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랄까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게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부드럽다기보다는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막 많이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집중하고 느껴본다면은 약간 좀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막 엄청 부드러운 승차감은 아니에요. 둥실둥실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옵션표를 보면은 뭐 인텔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액티브부터 스마트 하이빔이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무슨 뭐 인텔빔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막 특이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흔한 스마트 하이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고, 민감도는 꽤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조금만 빛이 있어도 잘 안 올라가기는 하는데, 막상 또 어두운 데에서는 뭐 제각제각 잘 올라가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하이빔이랑 하이빔이 아닌 상태가 체감이 꽤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혹 가다 보면은 하이빔이 올라간 게 티는 나는데, 하이빔인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그렇게까지 막 체감되지 않는 차들도 꽤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하이빔인 것과 하이빔이 아닌 것과의 차이가 그래도 체감이 조금 되는 편입니다. 헤드라이트 자체도 이제 LED 헤드램프다 보니까 뭐 색온도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밝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뭐 멀리 비추지는 않는데, 뭐 비추는 거리만큼은 굉장히 밝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광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량이 약해가지고 뭐 안 보인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꽤 괜찮은 광량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한번 가격표를 한번 대충 보면요, 이게 LS, LT, 액티브, RS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뉘어지는데, LS 등급, 그러니까 이제 가장 깡통 등급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진짜 파격적인 가격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2,07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왔거든요. 진짜 꽤 파격적인 가격으로 나왔죠. 이 정도면은. 이게 아무리 크로스오버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SUV에 가깝게 나온 차이기는 한데, 그걸 감안하면은 2,070만 원의 시작이면 확실히 저렴하게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 그 와중에도 옵션도 막 엄청 후달리지도 않아요. 아예 깡통부터 뭐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도 다 들어가고 있고, 뭐 충돌 방지라든가 이거는 사실 요즘 거의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꽤 나름 옵션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뭐 이제 직물 시트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한데, 오토홀드 같은 것도 아예 깡통부터 들어가 있고, 의외로 뭐 좀 중구난방이기는 해도 깡통이라고 해도 완전 못할 만한 옵션 상태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라면은 이게 거의 미끼 트림이라는 거죠. 이게 안 그래도 얘기가 좀 나왔을 텐데, 지금 LS하고 이 바로 윗등급 LT 등급까지만 해도 출고가 진짜 안 나온다고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달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들도 이 얘기를 파악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게 해외 물량에서 국내 배정 물량으로 좀 많이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뭐 얼마나 더 나아졌을지는 사실 뭐 대봐야 아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이제 얘네들이 은근히 액티브 이상으로 출고 유도를 한단 말이죠. 계약 유도를. 그러니까 뭐 액티브랑 RS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가성비 트림은 사실 이제 LT 트림이에요. 그 LS에서 이제 뭐 17인치 휠 들어가고, 뭐 이제 열선 시트랑 프로토 에어컨, 뒤열 뭐 에어벤트 이런 거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트림은 LT 트림인데, 그 와중에도 어댑티브 컨트롤 ASCC는 이제 옵션으로 추가가 가능하고요. 깡통부터. 이거는 나쁘지 않죠. 깡통 등급부터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를 옵션으로라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출고가 되냐 안 되냐 그거 자체가 문제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차이기도 한 액티브 트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요즘 소비자들의 수준에 맞는 요즘 소비자들이 원하는 옵션까지 추구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액티브 이상은 타야 돼요. 근데 이제 액티브 트림까지 올라오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LS 2,070만원, LT 2,4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액티브가 2,700만원이 넘어가요. 갑자기 가격이 좀 훅 올라가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코아나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그 소카 트림을 했을 때 2,68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약간 더 비쌉니다. 2,71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액티브만 돼도 사실 옵션은 많이 괜찮아요. 옵션은 뭐 지금 뭐 통풍시도 들어가 있고, 뭐 열쇠들 다 들어가 있고, 2열 에어벤트에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옵션 자체는 많이 괜찮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가 옵션으로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를 넣으려면은 테크놀로지 패키지라는 걸 또 넣어야 되는데, 이게 65만원짜리예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전동 트렁크,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65만원 하고, 그러면은 이제 2,765만원이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은 나름 뭐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일 것 같기도 한데, 2,765만원을 넣고 쇼브레에서 가장 낮은 급 차를 구매를 한다?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뭐 가성비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은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LT 트림을 LT에다가 어댑티브 크루즈 넣고 출고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뭐 옵션이라는 건 어쨌든 다 욕심이니까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출고를 한다고 하면은 액티브에다가 어댑티브 넣고 출고를 할 것 같은데, 뭐 제가 이거를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내 소비자의 입맛에 딱 맞는 옵션 구성을 하려면은 액티브에 크루즈 컨트롤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루프나 그런 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개인 선호 옵션이니까요. 기존 쉐보레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같은 걸 너무 국내 소비자 입맛에 안 맞게 들여와가지고 꽤 많이 질책을 받았었는데, 이 차 깡통 등급에 들어가는 옵션들을 보면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해요. EPB 같은 거, EPB가 아니라 그 오토홀드 같은 거, 국내 소비자들 오토홀드 진짜 엄청 따지거든요. 이 오토홀드 같은 거 기본으로 넣어준 것부터 해가지고 은근히 진짜 좀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통풍 시트 같은 거를 무조건 액티브 이상부터 되게 한 거는 약간 좀 상술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LED 헤드램프라든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오토홀드 같은 거 이런 거 아예 깡통부터 집어넣은 거는 정말 꽤 놀라운 선택이긴 하죠, 쉐보레 치고는. 그 엔진 출력이 사실 뭐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게 3기통 엔진이란 말이죠. 트레일블레이저부터 시작했던 3기통 엔진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통수가 작으면은 약점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약간 뭐 소음도 그렇고 진동도 그렇고 3기통에서 오는 약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도 그 약점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출력 자체가 막 모자라거나 막 답답하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터보 엔진이고 마력도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한 마력이기 때문에 뭐 성능상의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게 밝고 고RPM을 쓰다 보면은 3기통에서 오는 한계가 있어요. 뭐 떨림도 그렇고 그 엔진 음색 자체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듣기 좋은 소리가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3기통의 한계가 하다 보면은 좀 명확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이 좀 있긴 있어요. 풍절음은 조금 평범한 편인데 노면 소음이 꽤 올라오네요. 엔진음이 사실 막 그렇게 엄청 절제된 엔진음까지는 아닌데, 노면 소음에 묻혀가지고 엔진음이 오히려 되게 작다고 느껴지는 그런 반대급부가 조금 있어요. 확실히 이게 차가 차급 치고는 좀 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뒤가 조금 흐르는? 허둥거리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들긴 들어요. 특히나 이제 램프 구간 같은 데에서 커브길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돌면은 은근히 이게 뒤가 막 흔들흔들거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불안해요. 원래 쉐보레 차가 이런 느낌이 그렇게 드는 차들은 아닌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유독 제가 느끼기에도 그게 많이 좀 느껴지네요. 이게 승차감이 상당히 단단한 거에 비해서 생각하면은 되게 의외기는 한데, 뭔가 그렇게 고속 주행의 안정성이 그렇게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고속으로 가다가 커브기를 조금이라도 만나면은 뒤가 되게 흐르는 느낌도 들고 뭔가 좀 허둥거리는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고속주행 하기에 좋은 차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의외예요. 보통 승차감이 단단하면은 고속주행이나 코너링이 반비례하게 좋아지는 편인데 좀 의외네요. 생각 외로 승차감 대비 코너링이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약간 좀 뭐랄까, 정차 중에 진동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이게 3기통 한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경차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회전 떨림이 약간 좀 체감이 되네요. 요철이나 길이 좀 안 좋은 데를 가보면 진짜 확 느껴지는데, 트레일블레이저랑 비교를 해도 확실히 좀 서스펜션 세팅이 꽤 단단해요. 푸근하고 편안한 세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나름 크로스오버라 가지고 지상고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CUV이지 SUV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약간 좀 시야가 낮기는 하거든요.
시트 포지션도 이게 상당히 낮아요. 시트 포지션은 오히려 세단에 가깝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지금 의자를 좀 평소에 제가 타는 거랑 다르게 뒤로 많이 밀어놓고 지금 앉아있는데, 시트 포지션 자체는 은근히 좀 낮게 세팅을 기본적으로 해둔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높이면은 자세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낮추고 뒤로 민 상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확실히 SUV보다는 그냥 크로스오버가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시야를 보면은 세단보다는 확실히 좀 높고, 그래서 시야는 꽤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문제라면은 사이드미러의 면적이 조금 작아서 은근히 사각이 약간 좀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도 이제 후측 반경고 이제 BSM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다 있어서 뭐 사이드미러 작은 거는 이런 걸로 약간 좀 커버가 되고요. 야간이라 그렇긴 하겠지만은 사실 아무리 야간이라 그래도 후방 카메라 화질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엄청 노이즈도 많이 끼고 후방 카메라 화질은 조금 많이 별로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트랙스 크로스오버 시승을 해봤고요. 확실히 쉐보레에서 지금 4월을 걸고 만들기도 했고 판매량도 나름 순항을 타고 있어요. 잘 쉐보레 치고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옵션 구성 같은 거를 봐도 약간 좀 나사 빠진 짓을 안 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열심히 고심해서 만들어냈다 싶은 상품성을 좀 가지고 있고,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꽤 잘 팔리도록 구성한 거는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GM은 그냥 생산 공장이다 라는 오명을 어떻게든 벗어보려고 노력을 한 적은 좀 진짜 많이 볼 수는 있어요. 다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가 고르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파워트레인 자체는 성능은 괜찮습니다. 성능은 괜찮은데 어쨌거나 1.2 3기통 엔진의 한계가 좀 여실히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속기도 6단 들어간 게 약간은 아쉬워요. 물론 뭐 사실 뭐 2급에 뭐 8단, 9단 들어간 놈들은 거의 없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6단이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아쉽다는 점 부정할 수는 없고요. 차량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기대한 거랑은 좀 방향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다르다기에는 좀 이상하기는 한데, 어쨌거나 저는 상당히 좀 푸근하고 그 미국차 특유의 푸근하고 부드럽고 그런 승차감을 좀 기대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굉장히 단단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또 그렇게 막 운동성이 좋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해서 이건 좀 의아하기는 해요. 원래 쉐보레가 승차감을 포기하고 이렇게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세팅을 해놨으면은 이게 운동성은 상당히 잘 잡기는 하는 회사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의외이긴 합니다. 지금 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렇다고 해도 이게 뭐 못할 정도의 승차감이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뭐 차급을 감안하면은 탈만은 합니다. 탈만은 한데, 제가 예상한 이 차 뭐 긴 휠베이스라든가 그런 거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승차감이 아니어서 이게 조금 의외라는 것 뿐이지 뭐 안 좋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연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출발하고 나서 트립 초기화를 했는데 지금 찍혀있는 게 33km 정도 달렸거든요. 32.7km 달린 걸 기준으로 11.8km가 찍혀 있어요, 연비는. 근데 이거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게, 도착해가지고 조금 뺑뺑이 돌기도 했고 공회전을 한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를 감안을 좀 해야 되고요. 제가 이거 돌기 전까지만 해도 한 뭐 12.4km, 12.5km 이 정도 찍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비 운전 조금 하다 보면 한 13km, 14km까지도 나오기는 할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제가 연비도 뭐 지금 11.8km가 공회전 좀 한 기준으로 11.8km가 찍혀 있는데, 공인연비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찍힐 것 같기는 합니다. 공인연비가 지금 12.3km인데 오차가 약간 있기는 있어도 이 정도면 그래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수치예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 차가 반자율 주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보통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행 보조 옵션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가 안 들어갔어요. 옵션이 안 들어가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티브에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하고 전동 트렁크가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차에 지금 흔히 말하는 반자율 주행의 성능을 제가 체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조금 많이 아쉽네요. 다만 이제 차선 유지만 봤을 때는 이게 오른쪽 차선 유지는 잘하는데 왼쪽 차선 유지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오른쪽은 막 차선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스티어링 틀어주고 그런 거를 잘하는데, 왼쪽은 뭔가 이게 차선을 밟고 나서 조용해지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드네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잡아주는 게. 차선 유지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거 제외하면은 뭐 그냥 평범하기는 해요. 이게 기존 차량 대비해서 전장이 좀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차가 전장이 지금 4.5m가 넘어요. 4,540mm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탔던 나름대로 전세 대비해서 많이 커졌다는 코나만 해도 지금 4,350mm 밖에 안 되고, 소형 SUV 중에서 그나마 크게 나왔던 트레일블레이저도 4,410m고, 아예 그냥 롱바디 모델로 나왔던 티블리 에어도 4.5m가 약간 안 되거든요. 4,495인가? 일단 그거 그렇게 나오는데, 이 차가 지금 4,540이면은 진짜 긴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소형 SUV라는 급에서, 물론 저희는 소형 SUV로 뭉뚱그리고는 있지만 제조사에서는 CUV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조사 말을 따르는 게 맞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소형 SUV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엄청 긴 차입니다. 스포티지가 지금 4660mm거든요. 여튼 그래서 실내 공간에 있어서 이점이 꽤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2열 공간이 꽤 넓어요, 생각보다. 뭐 아반떼급, 아반떼보다는 확실히 좀 좁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체감상 아반떼만큼 엄청 넉넉하진 않아도 그래도 이 급 차 중에서는 상당히 넉넉한 축에 속하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했고, 2열 리클레이닝이 안 되고 각도가 약간 서 있는 거는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뭐 옵션을 떠나서. 그래서 확실히 잘 만든 차기는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승차감에서 조금 실망을 좀 했네요. 승차감이랑 이제 거동에서 약간 좀 실망을 한 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쉐보레가 이런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 차는 조금 특이하네요. 그리고 이제 옵션 다시 보면요, 어쩌다 이 얘기가 이렇게까지 흘러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트림이 총 4개잖아요. LS, LT, 액티브, RS 이렇게 있는데, 사실 RS 트림은 액티브랑 약간 디자인적인 차별만 조금 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가장 윗급이 액티브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차도 액티브지만은.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면 사실 LT 2,384만원짜리에다가 어댑티브 크루즈 35만원 집어는 이 옵션이, 이 구성이 가장 가성비는 좋습니다. 어쨌거나 뭐 통풍 시트 제외하고는 있을 거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에 있어서는 가장 쓸만하고, 깡통도 못할 거는 아니에요. LS 트림도 뭐 일단은 싸잖아요. 2,068만원, 2,070만원이 채 안 되는 좀 파격적인 가격에 오토홀도 들어있고, LED 헤드램프 그것도 프로젝션 타입으로, 뭐 LED 헤드램프 다 들어있고, 뭐 에어백 같은 거는 뭐 6개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거기다가 뭐 나름대로 안전 옵션도 있어요. 차선 이탈 경고 뭐 그런 거 다 있고, 뭐 긴급 제동 시스템 이런 거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LS도 나름 깡통이 저렴한 가격 치고는 가성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라면은 이놈들이 출고를 안 시켜줘가지고 그게 문제지. 물론 이것도 좀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진짜로 초창기에 뭐 아마 많은 대리점 가서 물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받으려면 진짜 뭐 1년 걸린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국내 배정 물량을 조금 늘린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줄어들기는 했을 거거든요. 한 뭐 10개월, 8개월 이 정도로 줄어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지금도 이것도 출고 적체 무지하게 걸려 있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액티브랑 RS 트림으로 출고를 유도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액티브랑 RS로 넘어오면 2,700만원, 2,760만원 이런데, 이게 과연 가성비가 있느냐를 따지면은 저는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2,700만원에다가 이거 테크놀로지 패키지까지 넣어서 2,765만원이 돼야 요즘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옵션 구성이 나오는데, 2,765만원에 이거를 탈 거면은 셀토스가 좀 더 옵션 사양이 좋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코나도 오히려 그 가격에 구성하면은 옵션 사양이 약간 더 좋을 겁니다. 뭐 제 지난번에 탔던 것도 2,700만원이 채 안 되는 차였지만은 구성을 하면은 좀 그렇게 나올 텐데, 코나도 사실 가성비가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3천만원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뭐 차라리 이 돈이면 스포티지를 샀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차도 액티브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라는 판단이 들지는 않아요. 구매를 하려면은 LT에 어댑티브 크루즈까지 넣고 구매를 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또 뭐 10개월, 12개월 대기를 하면서까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그것도 또 갸우뚱합니다. 어쨌든 시간도 돈이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애매하기는 하네요. 물론 이제 분명히 구성은 잘하기도 했고, 디자인도 뭐 나름 괜찮잖아요. 후면부 디자인이 조금 호불호로 탈 디자인 양상이긴 해도, 전면부나 이제 측면부, 특히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화이트에다가 블랙힐 진짜 멋있거든요. 디자인도 잘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꽤 있고 실제로 판매량도 그거에 맞게 꽤 나오고는 있는데 뭐 얼마나 갈지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토레스도 지금 벌써부터 막 6,000대까지 팔려고 그랬던 차가 지금 벌써 3,000대, 2,000대 뭐 그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 차도 잠깐 반짝하고 시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조금 되기는 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분명히 유리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특정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모로 좀 애매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차 자체는 그냥 무난무난해요. 탈만한데 가격적으로 LS랑 LT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평가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S랑 LT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성비 되게 괜찮아요. 제가 기대했던 쉐보레 특유의 이제 승차감 혹은 주행 성능 이거랑은 약간 좀 거리가 있어서 되게 의외인 차이기는 한데 그래도 생각 외로 패밀리카로도 소화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탈만은 한 차인 것 같습니다. 뭐 세컨카로도 많이 쓰실 것 같지만은 메인카로 운용을 하기에도 뭐 한 3인 가족? 뭐 추가로 한 명 더 해가지고 뭐 4인 가족?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도 넓고 해서. 다만 이제 차박은 잠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정차존 진동도 꽤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런 거는 뭐 그렇게까지 막 큰 요소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본인에 맞게만 잘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만 판단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최종 평가가 되게 애매하다면 애매하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좋은 말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어떻게든 이게 시승기라는 게 주관이 절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리뷰잖아요. 사실 뭐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면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거.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다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는 거는 소비자한테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뭐 이거를 그냥 안 좋은 얘기만 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가성비에 맞춰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잘 구매하기만 하면은 확실히 괜찮은 차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또 가능하면 다음 차로 올 수 있으면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